1억이 남아 있었고 임차인이 들어왔고 돈을 다시 빌리는 시점은 임차인이 들어오고 난 다음이지만 근저당을 원인으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아가요. 자, 저희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용익물건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용익물건은 소유권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힘 중에서 사용하는 힘, 수익하는 힘을 합의해서 가지고 온 권리예요. 이런 용익물건에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이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담보물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담보물건은 소유자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힘 중에서 처분하는 힘을 소유권자랑 합의해서 가지고 온 권리예요. 이 담보물건에는 저당, 근저당, 질권, 담보가 등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거냐면 부동산이라는 거는 자산적인 가치가 있잖아요. 자산적인 가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동산을 가지고 있으면 이거를 누군가한테 담보로 맡기고 저희가 돈을 빌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권리들을 담보물건이라고 보통 부르는 거예요. 자, 그 중에서 저희가 근저당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근저당. 저당권이라는 게 있고 근저당권이라는 게 있거든요. 저당권은 뭐냐면 내가 만약에 1억을 빌렸어요. 1억을 빌리면 등기부등본에 1억이라고 표기가 돼요. 1억이라고. 근데 저희가 근저당권은 뭐냐면 저희가 1억을 빌리잖아요. 그럼 등기부등본에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뭐 1억 2천, 1억 3천이라고 기재해줘요. 자, 이런 거예요. 자, 나는 은행으로부터 집 사면서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고 근저당을 설정해줬어요. 1억을 빌렸어. 근데 등기부를 떼봤더니 1억 3천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런 양아치, 이런 사기꾼. 은행 가서 따지거든요. 자, 그러면 왜 근저당권은 실제 빌린 돈이 아니라 뭐 20%나 30%가 더 추가된 금액으로 등기부에 공시를 할까요? 맞아요. 앞으로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이자 비용까지 근사치로 계산해서 올린 거예요. 그래서 근저당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저당.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내가 이 사람한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근저당을 설정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 사람은 그 다음 달부터 나한테 뭐 줘야 돼요? 이자를 내야 돼요. 근데 이자를 그 다음 달부터 안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내가 일단 사람한테 얘기를 해요. 이자 안 들어왔어요. 이자 내세요. 근데 그 다음 달에도 또 이자 안 냈어요. 계속 안 내요. 그럼 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얘는 나한테 이자를 줘야 되는데 그 계약서의 조항, 그 근저당 설정 계약의 조항, 그거를 지금 이행하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나는 부동산이라는 물건에 붙어있는 담보물건이니까. 그러면 이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이자를 제때 내야 되는데 이자를 계속 미납을 한다거나 아니면 원금 상환 기간, 그러니까 돈을 갚아야 되는 기간이 도래했는데 돈을 안 갚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돈 갚아요. 이자 내세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얘가 만약에 뭐 전화를 안 받아. 그럼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등기부 등본 들고 이거를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을 해서 하게 되면 내가 그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어요. 이 부동산을 처분을 하게 되면 돈이 생기겠죠. 이 돈에서 채권을 회수하는 게 목적인 권리가 담보물건이에요. 담보물건. 그 중에 대표적인 게 근저당이고요. 제가 이제 집이 있어요. A가 집이 있어요. 부동산이 있고 그 등기부에 A가 소유권자로 되어 있어요. 자, 이 부동산은 담보 가치가 있으니까 은행 가서 돈을 빌릴 수가 있겠죠. 자, 일단 A가 사업하시는 분인데 은행 가서 그냥 돈을 빌려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B가 이렇게 얘기해요. 선생님은 일단은 신용이 좀 별로 안 좋으세요. 그래서 신용을 보고 선생님만 믿고 사람만 믿고는 돈을 빌려줄 수 없어요. 혹시 담보로 맡길 만한 그런 부동산 있으세요? 라고 은행에서 물어보는 거예요. 자, A는 부동산 있어요?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게 있죠. 제 소유의 부동산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은행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 그러면 이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에 돈을 빌려줬다라고 하는 근거인 근저당을 설정을 해놓고요. 돈을 빌려줄게요. 근저당 설정하고 돈 빌려줄게요. 근데 선생님이 이자를 제때 안 내시거나 원금 상환 기간이 도래했는데도 돈을 안 갚으면 저희가 경매에 넣어서 처분할 거예요. 저희 마음대로. 그러니까 이 근저당권자는 얘가 약속을 불이행했을 때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처분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뭐 은행에서 중개사무실에 그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는 게 아니고요. 법률로 정해진 대로 해야 돼요. 그게 경매예요. 법원에 가서 경매 신청해서 이 부동산을 다른 제3자한테 매각을 하고 제3자가 낸 그 돈에서 배당을 받는 거예요. 근저당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뭐냐면 약속한 대로 사람한테 돈을 돌려받거나 사람이 만약에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내가 담보로 잡고 있는 부동산을 경매로 매각을 해서 돈으로 바꾼 다음에 배당받는 게, 즉 궁극적으로 돈 돌려받는 게 목적인 권리예요. 어쨌든 이분은 그러면 알았어요. 담보 제공했으니까 일 좀 낫게 해줘요. 그리고 돈을 빌릴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은행은 돈을 빌려주면서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을 설정합니다. 이렇게 공시를 해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자를 제때 안 내, 아니면 원금 상환 기간이 지났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근저당은 사람한테 매달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부동산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등기부등본 들고요, 법원에 가서 제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이게 어쨌든 국가에서 만들어준 서류잖아요. B가 얘한테 돈 빌려준 게 맞네. 왜냐면 근저당 설정하기 위해선 소유권자와 돈 빌려준 사람이 서로 합의해서 서로 준비한 다음에 등기소 가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등기부등본에 이거 있다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B가 A한테 돈을 빌려준 게 맞구나. 그래서 별도로 소송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법원에서는 경매를 넣어주는 거예요. 등기부등본에는 근저당은 이렇게 기재가 돼요.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채권 최고액 금 9,600만 원. 자, 그러면 채권 최고액이 지금 9,600만 원이래요. 자, 그러면 실제 지금 받아야 될 돈은 얼마일까요? 이자까지 막 미납되어 있으면 9,600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8천만 원일 수도 있고, 요즘 원금도 갚아 나가잖아요, 이자랑 같이. 그러면 실제적으로 2천만 원만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그 보통 이제 아까 이제 근저당 설정을 우리가 빌려준 거보다 많이 한다라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이자를 안 내요. 이자를 안 내면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경매 신청해야겠죠.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경매 신청을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 부동산을 매각하기 위한 준비 단계를 거쳐요. 그게 짧으면 6개월이에요. 길면 1년이 걸릴 수 있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 또 계속 이자가 밀리겠죠. 이자가 밀려요. 그리고 매각길이 잡혔어요. 모든 준비가 끝나서. 법원에서 매각하는 준비가 끝나서 1차 매각길을 정했는데 사람들이 안 들어왔어. 그러면 한 달 뒤에 가격을 다운시켜서 2차 매각기일을 정해요. 이제 그러면 한 달 동안 또 이자가 발생했겠죠. 자, 2차 매각기일 날 누가 낙찰받았어요. 낙찰받으면 이 낙찰자는요, 법원에 잔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그 기간이 법원마다 좀 다른데 한 달에서 한 달 반이에요. 자, 그러면 이분이 한 달 반 뒤에 잔금을 납부했어. 그러면 그 사이 또 이자가 발생했겠죠. 낙찰자가 잔금을 법원에 제출했어요. 제출했으면 이제 법원은 채권자한테 나눠줄 돈이 확보가 된 거죠. 이 돈이 확보가 되면 법원에서는 한 달이나 한 달 반 뒤에 배당기일을 정해요. 그러면 근저당권자는 그때서야 배당을 받을 수 있는 거,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실제 그러면 이자가 많이 미납될 거 아니에요, 그 기간 동안. 그래서 채권 최고액이라고 해서 장래에 발생될 수 있는 이자를 이 채권 최고액에 표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 빌려주더라도 1억 2천이나 1억 3천 이렇게 해주는 거고, 은행마다 이율이 다르겠죠. 그러니까 이율이 저렴하면 1억 2천, 이율이 좀 센 은행은 1억 3천, 이런 식으로 기재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등기부상에 만약에 뭐 채권 최고액이 2억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실제 남아있는 돈은 2억일 수도 있고요. 1억 5천일 수도 있고 5천만 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있어요. 내가 얘한테 1억을 빌려줬어요. 등기부등본에는 이자 발생할 거 생각해서 채권 최고액을 1억 2천이라고 기재를 해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자를 계속 미납했는데 내가 이걸 관리를 제대로 안 했어. 그래서 내가 늦게 경매 신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실제 배당 받을 때 내가 원금이랑 이자 받을 게 1억 5천이 돼버린 거예요. 자, 근저당권자는 등기부에 기재된 채권 최고액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1억 빌려주더라도 한 2억 설정하면 돼요. 이자가 얼마나 미납될지 모르니까. 특히 자식한테 돈 빌려줄 때는 반드시 담보물권 내놔 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이자 이빠이 하시는 게 좋아요. 경매 신청하는 게 있어가지고 네. 이자를 뭐 몇 회 이상 막 미납을 했을 때 판단하는 조건이 있나요? 저희가 이제 보통 자서라고 하죠. 대출 받을 때 은행에 자서하러 갔는데 가면 서류뭉치 두툼하시죠. 자, 그 내용 다 읽어보세요. 그냥 현관 펜치라는데 막 사인하기 바쁘잖아요. 우리 막 도장 찍고. 근데 그 안에 내용 보면 다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네가 이자를 언제까지 안 내면 우린 경매 신청할 거다. 그런 내용들이 다 있어요. 또 하나 설명을 드릴게요. 이런 경우 있어요. 제 임차인이에요. 임차인. 그래서 이제 그 전셋집을 구하고 있었어요. 근데 보통 여기가 시세가 5억이고 전세가 4억짜리예요. 근데 내가 그 4억짜리 정도의 보증금은 없어. 난 이 아파트 단지에 살고 싶은데. 근데 지금 보니까 1억짜리가 나와 있는 거예요. 전세가. 그래서 중개사무실에 가서 너 이거 전세 계약할래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알아보니까 등기부를 떼서 보여줬더니 여기에 시세가 5억인데 근저당이 4억이 잡혀져 있는 거예요. 4억이. 근데 내가 지금 후순위로 1억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게 경매로 진행이 된다고 한다 그러면 5억짜리니까 한 4억 정도 낙찰이 되겠죠. 그러면 이 4억에서 근저당권자 다 가져가는 거야. 나는 그럼 1억을 배당받지 못하고 이 집에서 쫓겨져 나가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이 막 화가 났어요. 이거 뭐야. 지금 대출 이미 4억 받았는데 내가 여기 지금 후순위로 들어가게 되면 경매 당했을 때 나 보증금 날리잖아요. 왜 이런 물건을 저한테 보여주세요.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중개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근저당은 처음에 4억 빌린 게 맞아. 4억 빌린 게 맞는데 요거 지금 원금이랑 다 갚아서 1억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행에 한번 전화해봐.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봤더니 정말 1억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저당은요, 여러분, 그 마이너스 통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마이너스 통장을 5천만 원 한도로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면 그 한도 내에서 뭐 빌렸다 갚았다 빌렸다 갚았다 할 수 있잖아요. 근저당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 한도 정한 거에서 계속 갚아 나갔다가 또 필요하면 또 빌릴 수 있어요. 근데 1억밖에 안 남았대. 그러면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5억짜리니까 최소 4억이 낙찰될 것이고, 경매가 진행되더라도 근저당이 1억 받아가고, 그럼 내가 그 다음 순위니까 1억 내 보증금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았어요. 자, 근데 한 1년 지나니까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을 했네. 근데 임차인은 불안하지 않았어요. 왜? 앞에 1억밖에 없었으니까. 기다리고 있었어요. 낙찰이 됐네요. 낙찰이 보니까 4억이 됐어요. 아, 그럼 충분히 나는 배당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했어요. 배당 기일날 배당 받으러 갔더니 근저당권자가 4억을 배당 받아가네. 근저당은 마이너스 통장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임차인 들어갈 때는 한도가 4억이었고 1억밖에 안 남아 있었던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임차인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집주인이, 이게 마이너스 저축 통장이잖아요. 1억이었는데 추가적으로 3억을 더 빌린 거예요. 이 근저당을 원인으로 해서. 1억이 남아있었고 임차인이 들어왔고 돈을 다시 빌린 시점은 임차인이 들어오고 난 다음이지만 근저당을 원인으로 돈을 빌린 거기 때문에 임차인보다 먼저 배당받아가요.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추가로 받은 게 그 처음 받았던 근저당 설정일로. 예, 거기에 소급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임차인으로 들어갈 때 근저당이 4억이 있는데 1억밖에 없대. 안심하고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 경우에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나 지금 보증금 1억 줄 거잖아. 1억밖에 안 남았지? 근저당 말소 조건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너 내 돈으로 말소해달라고. 그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감액 등기예요. 감액 등기. 지금 뭐냐면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의 한도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4억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거 한도를 1억으로 낮춰줘. 1억으로 다시 기재해. 라고 이제 그거 감액 등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4억이 아니라 1억까지밖에 못 빌리는 거니까 추가적으로 돈을 못 빌리겠죠. 그 근저당을 원인으로 해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감액 등기를 하거나 아니면 말소 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야 내 보증금을 지킬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이제 질권, 담보물건들 중에서 질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질권. 자, B라는 사람이 있어요. B라는 사람이 있고, 제가 은행 가서 사업자금이 필요해서 돈 좀 빌려주세요 라고 했더니 은행에서 선생님은 지금 제가 조회를 해보니까 카드 미납된 것도 있고, 저 못 믿겠어요. 당신이란 선생님 못 믿겠고 담보로 잡을 수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그거 있으면 저희가 근저당 설정해주고 돈을 빌려줄게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근데 B는 부동산이 없어요. 자, 이거는 다른 사람 거예요. 다른 사람 거. 소유권 A 거예요. 그래서 없어요 그랬더니 그럼 저희 돈 못 빌려줘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B가 한숨을 쉬고 나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예전에 내 친구 A가 나한테 돈을 빌려달래요. 근데 나는 사람을 절대 안 믿거든요. 나도 못 믿는데 친구도 안 믿어요. 그래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친구지만 나는 너 못 믿겠어. 담보물건 내놔. 담보물건 깨끗한 거 내놔. 그럼 내가 돈을 빌려줄게. 라고 해서 친구가 이 부동산을 나한테 담보로 맡기고 나는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한 거예요. 갑자기 이게 생각이 난 거예요. 내가 4억을 빌려줬거든요. 4억을. 그래서 갑자기 이 생각이 나서 다시 은행 직원한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부동산은 없는데 제 친구 집 담보로 잡아서 근저당 4억 설정한 건 있어요. 이 근저당 4억은 뭐냐면 결과적으로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인 거잖아요. 그래서 혹시 이거 가지고 이게 담보가 될 수는 없어요? 이걸 담보로 돈을 빌릴 수는 없어요? 라고 물어본 거예요. 은행 직원한테. 그랬더니 은행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어차피 돈 받을 수 있는 권리니까 근저당이 있으세요? 그러면 저희가 선생님이 설정한 이 근저당을 인질로 잡을게요. 인질로. 그래서 질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인질로 잡고 그러면 이걸 담보로 해서 저희가 돈을 빌려드릴게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렇게 되면 이 등기부등본에 질권 C, 은행 명이 기재가 되는 겁니다. 원래 질권은 등기부에 공시되는 권리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질권의 원래 의미는 뭐냐면 우리 완전 1998? 그 시대로 가볼게요. 그 시대에는 인터넷 없죠. 핸드폰 없잖아. 인터넷 있었나? 있었죠. 인터넷 이렇게 PC 뭐 있긴 했었죠. 있긴 했었죠. 근데 그 시기에는 뭐 핸드폰 더 오래 갈게요. 더 오래전으로 갈게요. 아주 오래전에. 그러니까 은행은 6시 되면 문 닫고 인터넷도 안 되고 스마트폰도 없었던 시절로 돌아갈게요. 우리 집 아들내미가 있는데 아들내미가 어디서 행패 부려가지고요. 사고를 쳤어요. 막 기물 파괴하고. 경찰서로 갔더니 그 기물 파괴한 그 가게의 주인이
만약에 이 보상금을 지금 한 뭐 500만 원 주지 않으면 자기는 형사 고소를 하겠대요. 자, 근데 그 시간이 밤 8시예요. 저녁 8시. 자, 은행 갈 수도 없어.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집에서 일단 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500만 원 장만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럼 이웃 주민들한테 돌아다니겠죠. 아, 혹시 지금 집에 가지고 있는 돈 있어? 그러면 지금 돈 빌려주면 내가 내일 은행 열리면 바로 은행 가서 돈 찾아가지고 갚을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네는 가난한 동네야. 다 없어. 자, 그러면 어머님은 어떻게 해요? 마지막으로 서랍을 열어요. 그리고 결혼폐물을 꺼내요. 이거 들고 어디로 가요? 전당포로 가요. 전당포로 가서 어떻게 해요? 내 결혼폐물을 인질로 맡겨요. 그리고 인질로 잡아놨으니까 돈을 빌려주는 거죠. 원래 질권은 그 의미예요. 질권은 그 의미. 그래서 원래 질권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데 저희가 등기부에서 유일하게 볼 수 있는 질권은 뭐냐면 근저당을 담보로 답은 근저당권 설정부 질권이에요. 이거는 저희가 등기부 등본에서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근저당을 담보로 해서 돈을 빌렸어요. 근데 내가 B가 A한테 이자를 제때 안 내거나 원금 상환기간 도래했는데 돈을 안 갚아. 그러면 은행은 지금 어떤 걸 인질로 잡고 있는 거예요? 근저당을 인질로 잡고 있는 거죠. 이 근저당은 어떤 힘이 있어요? 근저당 어떤 힘을 가지고 있죠? 이 부동산을 처분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즉 경매에 넣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거든요. C가 인질로 잡은 근저당의 힘을 이용해서 경매를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뭐냐면 일단 근저당 설정은 B가 했지만 C가 그 권리를 가져온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C가 경매를 넣는 거죠. 그래서 낙찰이 되면 C가 배당을 받아가요. B가 아니라, J가 아니라. 자, 여기 보시면 순위번호 9번에 근저당권 설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9-1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 부기번호라고 하거든요. 이게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1, 9-2는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만약에 숫자가 바뀌어요. 9, 10이면 다른 거거든요. 근데 9, 9-1, 9-2 이런 것들은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세부적인 내용이 좀 바뀐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분이 근저당권자 김땡련 씨가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을 한 거고요. 이거를 담보로 돈을 또 빌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질권이라고 지금 표기가 되어 있는 거죠. 9번 근저당권부 질권이라고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해놓고 이 사람이 만약에 이자 안 내거나 돈 안 갚으면 질권자가 경매 신청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배당도 질권자가 배당받아가는 겁니다. 경매물권 보다 보면 근저당권이 있고 근저당권 뭐 질권이 있어요.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담보가등기도 담보물권이고요. 담보가등기는요, 지금은 그냥 근저당 하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저당처럼 경매 신청해서 배당받을 수 있는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담보가등기는.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가등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돼요. 가등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가등기 중에 담보가등기라고 분류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조금 있다가 바로 가등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담보가등기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은 담보가등기는 근저당이랑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저당이랑 똑같다. 근저당처럼 돈을 빌려주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는 게 아니라 돈을 빌려주면서 가등기 설정을 하고요. 이 사람이 돈을 안 갚게 되면 근저당처럼 경매 신청할 수 있고요. 배당에도 참석할 수 있는 권리가 담보가등기라고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생각하세요.